저는 오히려 그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거를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예를 들자면 70, 80대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에 디지털 환경에 잘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럴 거다라고 하는데, 사실 제 부모님이 80이시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분들이 핸드폰이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싶을 정도로 요즘은 이분들조차도 배민에서 식사 어디 나가시기 싫으면 거기서 식사 시켜 드시고 활용을 다 하시거든요. 병원 앱도 저보다 더 잘 써요. 80 가까이 되신 분이 그 정도라고 하면 디지털과 함께 자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곧 10년, 20년 안에 몸의 일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어떤 디지털 리터러시라든지 어떤 이런 익숙치 않아서 못 쓰는 부분은 저는 이슈가 되지 않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런 인터넷이나 망,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돈을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 사이에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상당 부분 그런 망이 워낙 유비쿼터스하게 잘 깔려 있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큰 이슈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병원을 쉽게 갖지 못하는 부분들 또는 여러 리소스로 인해 가지고, 병원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제주도에 계신 분이 서울대학교 병원까지 오려고 하면 택시 타고 공항까지 가서, 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김포공항에 와서 거기서 또 택시 타고 서울대학교 병원까지 와서 또 진료받고 다시 이 과정을 반복하는 일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비짓 한 번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하면 엄청난 가치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오히려 자원이 있는 분들이 그게 가능한 거고, 자원이 없는 분은 남들이 두 번 할 걸 한 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헬스케어가 디지털라이즈 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접근성의 증가가 의료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디지털 헬스케어가 발달되면서 더 심화될 거다 이렇게 보진 않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근데 이제 다만 디지털 헬스케어가 성공적으로 안착을 하거나 서비스 자체가 고도화되기 전에는, 초창기에는 아무래도 이게 산업으로서 발전을 해야지, 그리고 그거를 만드는 회사들이나 이런 데가 그걸 통해서 어느 정도 서스테이너빌리티가 생겨야지 이게 고도화가 되고 계속 발전을 할 거거든요. 그런 초창기에는 다소 접근성이라든지, 예를 들자면 있는 사람들만 이런 거에 접근해서 하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이런 서비스를 이용 못하는 거 아닌가 라는 형태로 처음에는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히려 그 초창기에 산업이 굴러가고 유지되기 위해서 상황이 벌어지는 부분들은 더 궁극적으로 길게 본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서비스가 고도화되고 확장성이 생기게 되면은 오히려 의료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한참 이 의료 제도 막 무슨 병원 이 경영에 대해서 얘기하다 갑자기 심장으로 들어가니까 좀 당황스럽긴 한데요. 뭐 제가 쭉 공부하고 전공한 분야니까, 심근경색이라고 하는 거는, 심장은 기본적으로 근육 덩어리입니다. 펌프 역할을 해야 되는 근육 덩어리거든요. 그럼 이게 펌프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근육은 지속적인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동맥의 이름이 관상동맥이에요. 그게 이제 심장 근육에다가 피를 공급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관상동맥에 동맥경화가 생기다가 그 동맥경화로 인해 가지고 혈관이 막히게 되면, 그러면은 피가 공급이 안 되면서 근육이 경색이 오는 거죠. 썩는 거죠, 한마디로. 그게 심근경색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선행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심장 관상동맥으로 혈류가 가는 거에 갑자기 문제가 생겨야 되는데, 그거의 근본은 동맥경화고요. 동맥경화가 되면은 혈관이 조금씩 좁아지다가, 동맥경화 반이 이게 안정적으로 있으면은 그냥 서서히 좁아지기 때문에 본인이 활동을 하거나 이럴 때 증상을 느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잘못되는 그런 어떤 심근경색이나 급사하는 그런 상황은, 저는 그냥 환자들한테 표현할 때 김밥 옆구리 터질 때 팍 터지는 것처럼 동맥경화 반이 팍 터지는 수가 있어요. 영어로도 plaque rupture라고 하거든요. 파열이라고 하는데, 동맥경화 반에 파열이 생기면 그 내부에 혈전을 유발하는 물질들이 다 노출이 되니까 지나가는 피떡을 만드는 혈소판이 얼씨구 잘 됐다고 여기 들러붙으면서 갑작스럽게 혈전이 쫙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혈전이 갑작스럽게 혈관을 막아가지고 생기는 게 급성 심근경색이에요. 굉장히 어브럽트하게 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동맥경화가 있거나 동맥경화의 위험도가 높은 사람은 이 동맥경화 반을 잘 관리하는 그런 콜레스테롤 약, 그게 항동맥경화 약이거든요. 그거를 잘 복용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심근경색증이라는 부분은 갑작스러운 흉통, 그런 흉통이 아주 심하게 나타나고, 이 흉통이 어떤 사람은 목이 딱딱하게 나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슴이 아픈 사람도 있고, 이게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보통 명치 끝에서부터 목 끝까지 생기는 모든 흉통은 다 심장 관상동맥에 관련된 흉통이 있을 수가 있는데, 갑작스럽게 5분 이상, 10분 이상 지속적으로 가슴이 계속 아프다라고 하면은 의심을 해야 되고요. 그런 경우에는 기다리고 이런 게 아니라 이건 워낙 급한 거기 때문에 응급실로 가셔가지고 바로 조치를 받는 게 필요하고요. 물론 급성 흉통이 있다라고 해서 다 심근경색인 거는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당뇨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고지혈증이라든지 이런 위험인자가 있는 분일수록 더 위험할 수가 있고요. 증상만 가지고는 이게 급성 심근경색이다 아니다라고 감별해내기는 어려우니까, 기본적으로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할 정도로 심한 흉통이 있고 그게 5분에서 10분 이상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의사를 보는 거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건으로 보자면 저는 2000년도에 의사 파업이 저는 제일 큰 사건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저는 레지던트였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의사가 파업을 한다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의약분업 이슈로 의사 파업이 있었는데 저희한테는 충격적이고 큰 사건이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환자도 그때 봤던 환자인데, 그때 전공의들이 다 진료 현장에서 떠났어요. 명목상으로는 떠났지만 병원에서 매일매일 환자 곁에서 환자들을 보는 역할을 2000년도 그때만 해도 전공의들이 상당 부분 역할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중환자실의 주치였는데, 전공의들이 다 떠나고 나니까 교수님들만 가지고는 도저히 환자를 다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말로는 파악은 했지만 전공의들이 몰래 들어가서 중환자실은 다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대로 돌아가면서 이제 중환자실 조치를 했었는데, 폐 이식을 받으신 환자분이 있었어요. 근데 폐 이식의 예후가 그때만 해도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환자를 어떻게든 살려야 되는데 참 고생하면서 했는데, 상태가 안 좋으셨던 분이 이분 돌아가시겠다 싶을 정도까지 나빠졌다가 서서히 상태가 호전이 되면서 좀 좋아졌는데, 과정이 거의 뭐 한 4개월 사투를 벌인 거였어요, 그 중환자실에서. 그러니까 이제 계속 중환자실에서 그 환자를 보다 보니까 이 정이 들어가지고, 병동은 교수님들께서 환자를 봐주시고 계시고 중환자실에서는 이 전공의들이 좀 보고 있었는데 병동으로 안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곧 파업이 끝날 것 같아서 중환자실에서 사실은 병동으로 가실 수 있을 만한 상태였는데도 한 일주일 정도를 쭉 데리고 있다가 파업 끝나면서 같이 병동으로 가서 봤던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던 환자에서 분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환자분들 중에서. 사실 가장 많은 영향을 저는 미쳤다고 생각하는 거는, 전 당연히 저희 부모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부분은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은 아버지를 굉장히 무서워하는 분위기였는데, 많이 뭐 맞기도 하고 무섭고 혼나기도 맨날 혼나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저는 사실 저희 부친하고 중학교 때부터 밥상머리에서 토론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매일 거의 1시간, 뭐 1시간 반, 2시간씩 이렇게 식사하면서 사회 현상에 대해서, 학교에서 있는 일에 대해서, 어떨 때는 제 부친이 회사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도 같이 그냥 토론을 하고, 어떤 날은 제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도 토론하고, 어떤 날은 뭐 뉴스에 나온 내용에 대해서도 토론하고, 그런 걸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친구 같은 그런 관계였고, 저희 아버지가 늘 좀 강조했던 어떤 긍정적인 사고방식, 탐구하고 고뇌하고 이 공부하는 사람이 되라, 이런 것들이 이 잔소리나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걸로 들린 게 아니라 굉장히 자연스럽게 저한테는 다가와가지고 그런 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근간이지 않았을까라는 전 생각은 들고요. 제가 병원의 의사로서 있지만 이렇게 병원 경영이나 이런 거를 생각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저희 아버지도 회사를 경영을 하셨었거든요. 그런 데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듣고 보고 했던 거가 자연스럽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들고, 아버지와의 그런 대화가 어린 나이에 걸맞지 않게 세상을 좀 넓게 보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한 예로, 제 부친이 이제 대기업에 다니시고 있었는데 어느 날은 이제 재벌에 대한 질문을 하셨어요. 재벌이 나쁜 거 같냐, 좋은 거 같냐. 근데 뭐 어린 마음에 저는 재벌 나쁘죠. 뭐 독점하고
돈 버는 거 쪽쪽 자기네들이 다 가져가고 노동자들 핍박하고 그런 거 나쁘지 않냐. 재벌은 없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랬더니 이제 과연 그런지에 대해서 한참 토론을 했어요. 나중에 토론하고 보니까 야, 재벌도 좀 순기능이 있구나. 우리 같이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압축 성장을 하려면 자본이 있는 사람들이 적절한 곳에다 투입을 해가지고 일을 좀 빨리빨리 진행되게끔 하는 것도 우리 사회에는 순환 기능이 있겠구나라는 거를 느껴서 세상이라는 게 선과 악으로만 갈리는 블랙 앤 화이트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안도 상황에 따라서는 다소 선한 부분이 더 돋보일 수가 있고 어떤 상황도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안 좋은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절대 선과 절대 악이 있는 건 아니구나라는 거 그런 걸 통해서도 많이 좀 배웠던 것 같아요. 저의 아킬레스건을 딱 파악을 했구나. 제가 사람 이름을 이름에 약해요. 스텝에 이름을 대는 스텝에 이름을 대라. 제일 먼저는 제 비서 임정비서, 그 다음에 안선영 실장, 그 다음에 이재철 팀장, 이형근 팀장, 김정아 팀장, 백상주 팀장, 강경희 팀장, 강유진 파트장, 도현재 파트장, 최영석 팀원, 이준기 팀원 정도가 행정이나 뭐 이런 쪽 관련된 분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저를 서포트해주는 우리 집행부의 보직자 선생님들이 우리 임정인 부원장, 최수연 연구소장, 그다음에 이철민 건강의학부장, 그다음에 양선영 영양개발실장, 김혜연 QPS 담당 교수님, 기획 김민주 담당 교수님, 홍보 최은경 담당 교수님, 제2선 담당 교수님, 특수검진 허남주 교수님, 1팀장님, 장자연 팀장님. 성함들이 갑자기 생각하려고 하니까 생각이 잘 안 나네요. 본원에서 이제 저희가 연구하는데 연구 총괄 간호사는 염유희 간호사, 그다음에 그 관리하는 선영진 비서, 시술할 때 도와준 조정원 수석 기사, 이동근 기사, 박웅 기사, 서호석 기사, 김동국 기사, 제 외래 들어오는 박아련 보조원, 이효정 보조원 정도면 제가 많이 얘기했죠. 30명 넘은 것 같습니다. 말씀 못 드린 분이 훨씬 많아요. 지금 제가 원래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하는 편이어가지고 갑작스럽게 또 하면 네, 그래서 이게 제일 고민되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런 챌린지를 하면 좋을지.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다음 추천은 저는 그 부천세종병원하고 인천세종병원 박진식 이사장님, 저의 그 카디올로지 선배님이시기도 하고 의료 경영자로서도 선배님이시고 병원협회에서도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고 인사이트가 풍부하신 분이다라고 저는 경험도 많으시고 한 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분이 다음번에 이런 챌린지를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